준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어두운 골목 끝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이 은밀한 목소리는 평생 닫아두었던 욕망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니 보여줄 수 없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죠. 정숙하기만 했던 그녀가 왜 스스로 파국을 향해 몸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이 지독하고도 달콤한 타락의 시작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이름, 강준우 때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눅진한 여름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끈 차 안은 금방 후끈해졌지만 선영은 그 열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앉은 준우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30년 동안 박제된 인형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힘들면 지금이라도 말해. 나 너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 준우가 땀에 젖은 선영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면이라니요. 선영에게 진짜 힘든 건 이 차 밖으로 나가 다시 성실한 아내의 가면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준우 씨.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냥 이대로 어디든 갔으면 좋겠어.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집안의 반대로 준우를 떠나보내고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 상우와 결혼했을 때 선영은 자신의 감정 따위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상우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영을 한 명의 여자로 보기보다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관리인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보, 오늘 국이 좀 짜네. 애들 학원비 보냈어? 당신은 애들 교육에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상우가 지난 30년간 던진 말들은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묻는 법은 없었죠. 그렇게 말라비틀어진 나무처럼 살아가던 선영 앞에 준우가 다시 나타난 건 기적 같으면서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린 선영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반짝이는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보던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이제 와. 친구 모임이 꽤 늦었네. 상우는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신발을 벗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질문인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응, 애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당신 저녁은 먹었어? 대충 먹었어. 당신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네. 비 냄새인가? 아니면 담배 냄새인가? 상우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우의 차 안에서 배어든 그 미묘한 향기, 혹은 그 밀폐된 공간의 공기가 몸에 남아있을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카페 옆자리에서 누가 담배를 피웠나 봐. 얼른 씻어야겠다. 선영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선영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 미쳤나 봐. 정말 미쳤나 봐. 머릿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몸은 아직도 준우의 온기를 기억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실 밖으로 나왔을 때
상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V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상호는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여보, 안 자고 뭐해? 선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상호가 핸드폰 화면을 끄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핸드폰 아까부터 계속 울리더라. 모르는 번호던데 누구야? 상호의 말투는 평범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묘한 위압감이 선영을 압박했습니다. 아, 아마 스팸 전화겠지. 요새 하도 많이 와서. 그래, 밤 10시 넘어서 스팸이 그렇게 자주 오나?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기로 했잖아. 상호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자꾸 내 뒷모습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오네. 준우였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걸 봤을까? 봤다면 왜 아무 말이 없지? 아니, 모르는 번호라고 했으니 내용은 안 봤을 거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상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누워온 이 침대가 오늘따라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선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30년 만에 찾은 내 인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 병원 수발을 들고 장을 보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준우와 다시 만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우는 시내 외곽에 작은 작업실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에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준우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그냥 다 버리고 어디 멀리 갈까? 나 요새 진심으로 그 생각만 해. 준우가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간섭도 없고 자식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오로지 한선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은 또 어쩌고, 나 그럴 용기 없는 거 알잖아.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덜 힘든 거겠지. 당신 그 집에서 행복해?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이 당신을 여자로 봐주긴 해? 준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상호에게 선영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와 멸치볶음을 샀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였습니다.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죄책감을 이런 사소한 정성으로 덮어버리려는 가련한 노력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상호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에 선영의 외출용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일찍 왔네? 가방은 왜 바닥에? 선영이 가방을 집어 들려는데 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가로막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재밌었어? 오늘 뭐 배웠는데? 오늘은 그냥 이론 수업했어.
서양 미술사 같은 거. 선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다가와 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평소와는 다르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나 아는 사람이 거기 강사로 있는데 오늘 수업 휴강이었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누구한테 수업을 들은 거야?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 그게 휴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봐서 그냥 갔다가 친구랑 차 마시고 왔어. 당신 왜 그래? 사람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선영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취조라니.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 그래? 상호는 선영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단계일까요? 그날 밤 상호는 평소와 다르게 선영의 몸을 더듬어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시도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상호의 손길에서는 애정이라기보다 일종의 소유권 확인 같은 거칠고 불쾌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래? 오늘따라 몸이 뻣뻣하네. 상호가 선영의 귓가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너 지금 딴 놈 생각하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감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가 출근한 뒤 선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준우 씨, 지금 통화하기 좀 그래. 선영아, 나야.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어. 너희 남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퇴근길에 누가 내 뒤를 밟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거든. 어떤 남자가 내 작업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냥 도망갔어. 근데 그 남자 인상착의가 내가 예전에 보여준 남편 사진이랑 너무 비슷해. 선영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호가 사람을 붙인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움직인 걸까요? 30년 동안 무뚝뚝하고 재미없지만 정직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 일단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내가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전화를 끊은 선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거실 어딘가에 남편의 시선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구 틈새, 천장의 화재 경보기, 반쯤 열린 안방문.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든 아니면 완전히 도망을 치든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진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의 선영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도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여자가 진짜 자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영은 상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내를 보고 상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비서를 통해 상호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상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선영을 보고 눈썹을 움츠렸습니다.
여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당신이랑 점심이나 한 끼 하려고. 왜 반갑지 않아? 선영은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상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상호의 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나올 때까지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당신 요새 나한테 할 말 없어? 선영이 먼저 정적을 깨고 물었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할 말? 글쎄,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 영수증 말이야. 강준우 가구 작업실. 거기서 뭘 샀길래 200만 원이나 긁었어?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 영수증을 넣어둔 걸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상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구 사러 간 거였어? 아니면 추억을 사러 간 거였어? 상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선영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식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준우의 작업실에서 결제한 그 금액은 단순한 가구값이 아니라 선영이 자신의 일상과 맞바꾼 위험한 통행료였습니다. 그거 당신 서재에 놓을 책상 하나 맞추려고 간 거야. 당신 요새 허리 아프다고 해서 좋은 나무로 하나 해주고 싶어서. 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곤 해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말을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선영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나한테 선물하려고? 30년 동안 생일도 건너뛰던 사람이 갑자기. 상호가 픽 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 웃음이 선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호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선영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나 바보 아니야. 강준우. 그 이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놈 다시는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근데 30년 지나서 내 돈으로 그놈 뒷바라지를 해? 선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준우의 존재를,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전의 상호는 그저 묵묵히 선영을 받아준 남자였습니다. 질투도 집착도 없어 보였기에 선영은 그가 준우의 존재를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영의 착각이었습니다. 상호는 30년 동안 그 이름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선영이 그 경계를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안 만났을까? 아니, 오히려 더 숨어서 만났겠지. 당신이라는 여자 착해 보여도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구석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상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밥 먹어. 음식 식겠다. 당신 좋아하는 생선구이잖아. 상호의 태도는 기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선영은 눈앞의 음식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상호는 꾸역꾸역 밥을 다 비우고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간다.
당신은 천천히 먹고 쇼핑이라도 더 하다가 들어와. 아, 그리고 그 영수증은 내가 가져갈게. 환불해야 하니까. 상호는 영수증을 챙겨 식당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홀로 남겨진 테이블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우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선영은 홀린 듯 준우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환불을 하러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함께 준우가 보였습니다. 준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본 준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선영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준우 씨, 도망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다 알았어. 당신 이름도 여기 작업실도. 선영의 말에 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면 어때? 우리가 죄지었어? 30년 만에 만난 게 무슨 큰일이라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다 설명할게. 아니야, 당신 우리 남편 몰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아까 식당에서 그 눈빛.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선영이 준우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직감했습니다. 상호였습니다. 상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그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기군. 강준우 가구 작업실. 상호가 작업실 내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준우는 선영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상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준우입니다. 아, 그래요? 내 와이프가 여기서 200만 원이나 썼다길래 어떤 대단한 가구를 만드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상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작업대 위에 놓인 반쯤 완성된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의자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준우가 상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상호는 차갑게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봐요, 강 사장님. 당신이 만드는 건 가구가 아니라 불륜의 현장 아닙니까? 내 마누라 꼬셔서 이 좁은 구석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말씀 삼가세요. 선영이는 당신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럼 30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운 건 뭔데? 당신 같은 놈이 감히 넘볼 여자가 아니라고. 내 여잔데.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선영과 준우가 차 안에서 입을 맞추던 그날 밤의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어두운 골목에서 그 짧은 순간을 누가 찍었단 말인가. 나 이거 경찰에 안 넘겨. 소문도 안 내. 그러면 재미없잖아. 상호가 선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핸드폰도 압수고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거 나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선영이 발버둥 쳤지만 상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호는 준우를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이 건물 비워줘야 할 거야. 건물주가 내 고등학교 선배거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야. 알겠어? 상호는 선영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차로 데려갔습니다. 준우는 쫓아오려 했지만
상호의 비서들이 나타나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선영은 뒷좌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차갑게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도. 집에 가면 울 시간도 없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안방에 갇혔습니다. 상호는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에는 어느새 쇠창살 같은 방범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안방이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상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선영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왔어. 어서 먹어. 상호의 말투는 다시 다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온도차가 선영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 안 먹어. 내보내줘. 당신 이거 감금이야. 범죄라고. 범죄? 가족끼리 좀 다투고 방에 있는 게 무슨 범죄야. 당신 요새 갱년기라 우울증 심하잖아.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지. 상호는 숟가락을 들어 갈치살을 발라 선영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아해봐. 이거 먹어야 힘내서 나랑 오래 살지. 우리 아직 살 날이 구말리잖아. 선영은 고개를 돌려 거부했습니다. 상호는 숟가락을 쟁반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의 턱을 꽉 쥐고 강제로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한선영,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나 지금 당신 안 때리고 참는 거 당신이 내 아내라서 그런 거야. 근데 자꾸 그놈 생각하면서 밥 거부하면 나 그놈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그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제발.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자, 먹어.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상호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준우를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상호가 대신 받았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자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선영은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남편이 보여주는 TV를 보고 남편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영이 방구석 낡은 서랍장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구형폰이었는데 충전기가 없어 켜지 못하고 있었죠. 선영은 상호가 샤워하는 틈을 타 안방 화장실 수납장에서 충전기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 표시등이 깜빡이며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제일 먼저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 씨, 나 괜찮아. 나 때문에 위험한 일 겪지 마. 나 여기서 나갈 방법 찾고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널 거기 두게 됐어. 나 지금 내 집 근처야. 매일 밤 너희 집 창문을 보고 있어. 불이 꺼지면 내가 자는구나 생각하면서 견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 데리러 갈게. 선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한 희망은 그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의 감시는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상호는 가끔 선영을 거실로 나오게 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은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은 시장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 좋아하는 밑반찬도 좀 하고 싶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선영이 상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차잔을 내려놓고 선영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시장? 그래,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와야지. 대신 내가 같이 갈게. 나 내일 휴가 냈거든. 상호의 대답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나갈 기회를 잡으려 했는데 상호는 절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상호는 선영의 카트를 직접 밀며 시종일관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여보, 저기 생선 코너에 사람 많네. 나 저기 가서 갈치 좀 골라올게. 당신은 여기서 야채 좀 보고 있어. 선영이 인파가 몰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금방 와야 해. 내 눈앞에 있어야 해, 알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생선 코너가 아닌 화장실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준우가 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근처 비상구 문을 열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준우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아, 가자. 차 시동 걸어놨어. 준우 씨, 진짜 괜찮을까? 남편이 금방 쫓아올 텐데. 걱정 마.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멀리 가자.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우의 낡은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가 여보? 반찬하러 간다더니 짐도 없이 여행 가려고? 상호였습니다. 그는 주차장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영이 마트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거 찾으러 온 거야? 당신이 화장실로 튀길래 혹시나 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세상에 이런 보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 상호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준우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준우 씨, 내가 경고했지? 내 마누라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기어이 탈출구까지 찍으시겠다? 상호가 손가락을 튕기자 주차장 구석구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준우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준우는 선영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상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놈아. 선영이가 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 안 보여? 준우의 주먹이 상호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상호는 고개가 돌아갔지만 곧바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래, 이거지. 드디어 본색이 나오네. 상호의 사내들이 준우를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차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상호 씨. 내가 갈게. 내가 돌아갈게. 상호는 차창 너머로 선영을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준우의 머리를 구둣발로 짓누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똑똑히 봐. 내가 선택한 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죗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도. 상호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선영의 손목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우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트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상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상호가 사내들에게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선영의 딸 지혜였습니다. 아빠, 그만해. 엄마가 보낸 녹음 파일, 내가 다 들었어. 지혜의 손에는 선영이 비상용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던 상호의 협박과 감금의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상호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완벽한 가정이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작은 핸드폰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은 가족이 아니라 괴물이 하는 짓이야. 이제 경찰서 가서 얘기해. 경찰들이 상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호는 연행되면서도 선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너는 내 거야라고 말하는 듯 지독한 소유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떠 선영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짧게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터져나온 욕망의 끝은 파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선영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한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긴 여정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는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준우의 작업실에서 맡았던 따스한 나무 냄새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선영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았던 준우의 옷소매에서 묻었을지도 모를 마른 핏자국이 손톱 밑에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이것 좀 마셔요. 속이 너무 타서 그래. 딸 지혜가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선영은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닿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트 주차장에서 모든 진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일까요? 지혜야, 준우 씨는 의사가 뭐라고 해? 갈비뼈에 금이 좀 갔고 타박상이 심하대요. 그래도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보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아빠 저러는 거 오늘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던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한 아빠인 줄 알았던 상호가 짐승처럼 돌변해 엄마를 끌고 가던 모습은 지혜에게도 평생 씻기지 않을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자식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선영의 삶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상호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선영은 지혜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0년 동안 발을 붙였던 그 아파트는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준우는 퇴원 후 한동안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상호가 사람을 시켜 작업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탓에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멍 자국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준우 씨.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너무 엉망이 됐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자 준우는 붓기가 덜 빠진 손으로 선영의 손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날 마트에서 내 손 놓치지 않은 거,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야말로. 그 사람 변호사가 연락해 왔다며?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호 측 변호사가 보낸 합의 제안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혼을 해줄 테니 이번 감금과 폭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군 모든 재산을 상호가 독차지하겠다는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인 협박이었죠. 돈은 상관없어요. 그 집도 땅도 다 가져가라고 해요. 나 그냥 그 사람 얼굴 다시 안 보고 내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안 돼, 선영아.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당신이 그 집에서 보낸 30년이 얼만데. 그걸 왜 다 포기해? 지혜랑 민수 생각해서라도 정당하게 요구해야지. 준우는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은 로맨틱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택했다는 이유로 선영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고 상호는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선영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상호를 마주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상호의 모습은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는 수의를 입고서도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처럼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왔어? 얼굴이 좀 상했네. 내가 챙겨주는 밥 안 먹으니까 그래. 상호의 첫마디는 여전히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침을 삼키며 준비해온 서류를 유리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소 취하해 줄게. 재산도 당신 다 가져. 난 당신 이름 지워진 등본 하나면 돼. 상호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선영의 눈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음조렸습니다. 당신 참 어리석네. 그 가구쟁이 놈이랑 얼마나 갈 것 같아? 당신 나이 60이야. 이제 와서 연애니 뭐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할 것 같냐고. 당신 자식들은 지혜랑 민수가 평생 불륜녀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살게 할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30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대하긴 했어? 당신한테 나는 그냥 집 지키는 개였잖아. 밥 주고 목걸이 하나 채워주면 꼬리 흔드는 개. 선영의 목소리가 면회실 안을 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주의를 줬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쏟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잘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한선영으로 숨 좀 쉬어보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상호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선영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근데 선영아, 내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널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 같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끝날 인연이면 시작도 안 했어. 상호는 그 말을 남기고 면회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선영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정말로 빈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지혜가 엄마,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라며 울며 말렸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와 준우가 선물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준우와 선영은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지만 아침마다 창가로 햇살이 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평화라는 것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준우는 다시 작은 공방을 차렸고 선영은 근처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준우와 함께 평범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일상. 선영은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감옥 생활 끝에 찾아온 이 소박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밤마다 준우의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선영은 집 앞 골목에 주차된 낯익은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상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분명히 아직 집행유예 기간일 텐데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낯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거실 소파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상우가 아닌 선영의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아들 민수는 선영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던 아들이기도 했죠. 민수는 차가운 눈으로 선영과 준우를 번갈아 보더니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읽어보고 결정하시래요. 서류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예전에 운영하던 출판사 시절의 자금 내역과 확인되지 않은 탈세 혐의들이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준우의 과거를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건 다 지난 일이야. 준우 씨는 아무 잘못 없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아저씨 다시는 가구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세요. 지금이라도 다 없던 일로 하고 집으로 오시면 이 서류는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선영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아들을 사자로 보내 선영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도 아빠랑 똑같구나.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 저도 살아야죠. 아버지가 화나시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저도 지혜 누나도 다 힘들어져요. 엄마 하나만 참으면 되잖아요. 여태껏 잘 참아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민수의 말은 선영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30년을 참아왔는데 그 자식은 이제 그 참을성을 권리처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빤히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아,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 때문에 내가 자식들이랑 원수되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 나 못 보겠다. 준우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절대로 안 돌아가.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선영은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눈에는 이미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호라는 거대한 벽은 돈도 권력도 없는 두 사람에게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우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막 웃음을 찾기 시작한 이 남자가 자신 때문에 다시 범죄자로 몰리고 인생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민수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 지독한 소유욕의 끝을 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게임이라는 것을요. 선영은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상호의 낮고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 줄 알았어. 당신은 결국 나한테서 못 벗어나, 선영아. 내일 아침까지 집으로 와. 아침 식사는 당신이 차린 국으로 먹고 싶네. 전화를 끄는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자고 있는 방 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외투를 걸치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향한 곳은 상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준우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준우가 선영을 위해 만들고 있던 미완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의자에 앉아 가만히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공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상우가 보낸 사내들이겠거니 생각하며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공방 안에 나무 냄새가 차가운 기운에 눌려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선영은 준우가 만들다 만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목재들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끼익하며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상우가 보낸 덩치 큰 사내들일 거라 생각하며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제 그 차가운 눈으로 명함을 건네던 아들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초라해진 모습의 민수였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폭언 속에서도 이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겠다고 버틴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시켰니? 내가 아직 안 오니까 확인해 보라고? 아니요. 그냥 제가 왔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다는 소리 듣고 잠이 안 와서요. 민수는 선영의 곁으로 다가와 낡은 목재 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값비싼 양복 바지에 톱밥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준우 아저씨 서류 조사한 거 사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엄마가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했거든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그래야 내 앞길도 편해지니까.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엄마 눈을 보니까 제가 정말 나쁜 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 집에서 숨죽이고 살 때 저랑 지혜 누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좀 무서워도 엄마가 참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죠. 우리가 누린 그 평화가 엄마를 갉아먹고 만든 거라는 걸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선영은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가.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건 준우 씨 건드리지 말라고 단판 지으려던 거였어. 내가 돌아가면 준우 씨는 무사하겠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천천히 죽어갈 거야. 너 내 엄마가 죽어가는 거 보고 싶니?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 협박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빠 회사 법무팀 몰래 빼온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비자금 만든 거랑
준우 아저씨네 옛날 사건 조작하려고 했던 정황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지혜 누나 친구 변호사한테 넘기세요. 아빠도 이번엔 쉽게 못 빠져나갈 거예요. 선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엄마의 손을 잡아준 증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올 무렵 민수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에서 깬 준우가 공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선영이 사라진 걸 알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맨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아, 너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준우는 선영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선영은 준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민수가 주고 간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준우 씨, 이제 우리 안 도망가도 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지혜의 도움을 받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수가 넘겨준 자료는 파괴력이 컸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가족들의 배신과 법의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상호는 끝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법정 안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상호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영은 정당한 위자료와 함께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 작은 목공방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갈한 글씨로 선영의 나무라고 적혀 있었죠. 준우는 여전히 나무를 깎고 선영은 그 곁에서 가구에 칠을 입히거나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여보, 이 의자 다 됐는데 한번 앉아봐요. 준우가 땀을 닦으며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준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든 의자에 가만히 앉아보았습니다. 30년 전 상호의 집에서 느꼈던 그 딱딱하고 차가운 소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낯익은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혜와 민수였습니다. 지혜는 커다란 화분을 들고 있었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극적이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개업 축하해요. 공기가 너무 좋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상호는 아직 교도소에 있었고 가끔씩 면회를 오는 민수에게 여전히 엄마는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평생 깨닫지 못할 겁니다. 사랑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나답게 숨 쉴 수 있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선영은 아이들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타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선영은 이제 압니다. 준우 씨, 고마워요. 내 이름을 찾아줘서. 선영이 준우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우는 대답 대신 선영의 손을 더 꽉 맞잡았습니다. 30년의 긴 우회를 거쳐 도착한 이곳은 더 이상 은밀한 골목 끝 차 안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태양 아래 오직 두 사람만이 그려나가는 당당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바닷가 마을, 공방의 작은 전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누군가에게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등대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